마이크로바이옴을 들어보셨나요? 뇌가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에 좋은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뭐 이런 카더라식 뉴스는 아니라 그랬죠. 그런 구체적으로 정말 이 과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그런 분들의 논문 소개라든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계에서 크게 관심이 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먹방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외국에서도 한국식 발음으로 먹방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먹방 때문에 비만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식탐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최근 의학계와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브와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옴을 합성한 말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안팎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들의 유전 정보 전체를 말합니다. 단기간 동안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고 임상학회나 유전체 관련 학회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강의를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내 미생물의 총합은 약 100조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인체에는 약 2만 2천여 개의 유전자, 30억 개의 게놈이 존재하며 미생물 유전자의 총합은 인체 유전자의 100배보다 많은 약 330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게놈은 서로 99.97% 일치하는 반면 체내에 존재하는 미생물 균주는 80~90%가 서로 다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약 90%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장내 환경 혹은 미생물과 연관이 있죠. 다시 말해 인간의 게놈은 서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병을 이해하려면 세포 핵 안에 존재하는 DNA의 게놈 유전자, 핵 밖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mtDNA라고 하죠.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 세 가지 유전자의 조화도 알아야 합니다. 숙주인 인간뿐만 아니라 숙주와 공생하며 인체의 내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체내 미생물을 알아야 인간, 환경, 연합 생물체인 온전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서 핵심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제프리 거든 연구팀에 의해 2006년 학술지 네이처에 비만이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다 이런 주제로 발표한 논문은 장내 미생물이 주목을 끈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상쥐와 비만쥐의 장내 세균 분포를 비교한 결과 비만쥐에서 박테로이데스 균은 감소하고 고혈당과 비만에 관여하는 피르미쿠테스 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6년 예일대의 제럴드 쉴만 연구진은 장내 세균과 비만 사이의 기전을 규명한 논문을 네이처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인체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식이섬유를 발효시켜 단세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가스로 인해 장을 불편하게 만든다. 단세 지방산은 BBB를 통과하여 시상 하부의 식욕 중추를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위에서는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렐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하여 지방세포의 증식을 유발하게 된다.
자, 여기서 BBB는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해서 뇌에 유입되는 물질을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단쇄 지방산은 탄소 5개 이하의 지방산을 가리킵니다. 체내 공생 미생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은 영양소의 흡수와 분해에 관여합니다. 또한 독소를 분비하여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설사, 대장암과 같은 다양한 장질환의 병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 조절, 염증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매개체 분비 등의 활동을 통해 장질환 외에도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우울증 및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 비만과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을 매개로 한 장관계와 신경계가 서로 그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주고받는 장신경계축, 요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화관벽에는 척수의 신경세포보다 많은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장은 뇌와 약 2,000가닥의 신경섬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고 기능에도 관여하는데, 장관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계와 발생 기원이 같습니다. 뇌에서 생산하는 세로토닌, 가바 등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장신경세포에서도 생산하고 기억력과 학습에도 영향을 주므로 장은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되는데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장에서 대부분 합성, 분비되고 뇌에서도 합성되는데 뇌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바는 포유류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인간의 경우에는 근육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아미노산의 일종이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상황을 겪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과 같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치솟게 되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발하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장내 미생물의 증식을 촉진하게 되어 증식된 세균에 의해 분비된 독소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체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장크롬 친화세포로부터 세로토닌을 다량 분비하여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장 운동을 활성화하여 설사를 통해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장내 미생물, 장관, 뇌, 축의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이처럼 장내 미생물은 장관계와 신경계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장신경계 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다양한 신경 매개 물질과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하거나 신경 혹은 면역 신호 체계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신경계의 발달 과정이나 인지, 감정 등을 조절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불안 등의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장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장내 투과성 등의 환경 변화를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매개로 한 장신경계 축에 의해 장관계와 신경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매개로 장관, 뇌가 축을 이루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유익균과 유해균, 유익균이라고 하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과 유해균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잘 인식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